상태입니다. 검찰권 오남용의 실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6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이라고는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정책 판단의 영역까지 검찰이 직접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감사원이나 검찰의 핵심 역량을 장기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상해라든지 마약범죄 등의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이 소홀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그 폐해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특정 인사에 대한 기소라는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포렌식을 통해서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그 진술을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뭐 음주 등을 통해 회유하고 그래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실체 진실에 반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준수돼서 무죄 판결 시의 책임 원칙조차 도외시하고 증거의 뒷받침이 없어서 무죄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에서도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사의 사건 같은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대규모의 증인 신청 등 트럭 기소를 통해서 물량 공사를 통해 장기간 재판을 지속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정신적, 물적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당시 2021년 1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발언에서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다가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숙련된 검사 법정에서 마주쳐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앙이다라고 발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찰권 남용의 유형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법원개혁 수호위원장 서성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본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 발제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이 정치 권력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구현적인 사례였습니다. 국정을 법치주의 그것도 선택적 정의에 기대어 운영을 했고 그 바람에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결국은 정치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권이 오남용돼서 야당 대표를 수사로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기초에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비상계엄이라는 파탄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둘러싼 국론의 분열과 극단적 목소리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오남용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극복을 위한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이러한 국론 분열과 극단적 목소리의 창궐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는 매우 방대하지만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현재 총 8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그 위례 신도시 사건이 일단 시간 순서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다시 성남시장이 2013년경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어렵게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남욱동 민간 그 개발업자와 이른바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방식으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원래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사전 내정을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400억 원의 수익 중에 민관 합동 개발의 결과를 5대5 비율로 분배하도록 돼 있어서 각각 200억 정도씩의 수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지금 형법상으로 보면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위례 신도시 사건이 초기에 지금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김만배, 남욱 등의 그 민간 개발업자와 성남시가 민간 합동 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했던 하나의
모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대규모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두 번째 사건이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그 남욱, 김만배 등등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SPC를 설립했고, 그래서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지역을 도시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당 분양가 1,400만 원을 상회할 시에 초과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조항 등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삭제함으로써 그 민간 개발업자에 대해서 8천억 원 정도의 당시에는 또 일부 언론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의 개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가 된 바가 있고,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 중지가 돼 있지만 공범인 정진상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 이른바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리는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영에 대해서는 4년간의 재판 끝에 올해 10월 31일 날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요 발제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 언론이나 검찰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10대 특혜를 주었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실체적 특혜가 7가지, 절대적 특혜가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걸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그 1공단 공원화과 원래는 결합 개발을 하도록 돼 있던 거를 그 사후에 분리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서 민간 개발업자한테 혜택을 줬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전면 공원화를 지침을 했던 것을 부분 공원화로 했다는 부분이 있겠고, 세 번째는 황지 방식으로 했던 것을 수용 방식으로 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가의 토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용적률을 2회에 걸쳐서 195%까지 대폭 상향해 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천대유가 5개 필지에 대해서 직접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4천억 원, 토지 분양으로 발생한 수익이 4천억 원, 이렇게 2분의 1 정도씩 해당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적정이익 확보를 포기하고 임대주택 B1 부지라고 하는 1,800억 원 정도의 확정 이익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 비해서 훨씬 적은 그 수익을 가져왔다는 부분인데, 검찰은 공소장에 성남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남이 70%, 두 개를 합치면 이제 1조 원 중에서 70%의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7번째는 서판교 터널을 건축하면서 이것을 비공개함으로써 토지 수용가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가의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었다 등등의 것이 되겠고요. 절차적으로는 공모 지침서를 만들 때 건설사를 배제하고 또 PF 실적을 일정 수준의 7천억 원 정도로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그 남욱 등 민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용자 심사를 면탈하고 투자 심의와 이사를 형식적으로 거치 등 절차적인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정민용 변호사를 영입해서 조직을 신설해서 이와 같은 민간 업체의 요청을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줬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체적 특혜와 절차적 특혜가 보게 되면 이제 실체적 특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되고, 절차적 특혜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뒤에도 보시겠지만 대장동 개발은 업무상 배임에 있어서 경영 판단의 원칙, 당시 상황에 비춰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예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민간업체의 수익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논리로 반론이 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적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법 사안으로 이번 10월 31일 날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은 검찰 주장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은인이었던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들여서 정바울 등 민간 업체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서 당시 백현동 부지가 첨단 산업 용도로만 돼 있고 주거 용도로 쓸 수가 없었고 공영 개발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모두 변경해서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서 4단계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줬고, 또 공사의 사업을 배제하고 기부 체납 대상을 축소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축소하고 불법적인 용역 설치까지 승인함으로써 1,300억 원의 부당한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남 FC 사건은 성남 FC라고 하는 제3자의 그 성남시가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하는 제3자 뇌물 사건이 되겠고,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해서 42억 원, 네이버가 신사업 건축 허가 대가로 39억 원, 분당 차병원은 분당 경찰서 용도 변경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해서 33억 원 등의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도 아주 논쟁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 112억 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 송금했다는 사건인데, 그 검사가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다음에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고, 쌍방울 그룹 자체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받기 위한 대가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미 징역 7년 8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원지법에서 1심이 재판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그 다음에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해서 그 허위로 진술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하는 위증을 했고, 이를 이재명 피고인이 교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대선 직전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해외 출장을 같이 간 것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 골프 동반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과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의 압박에 기한 것이었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일부죄가 나왔지만 2심이 전부 무죄를 한 것을 대법원에서 상고심 접수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혹 사건도 수원지법에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 상태입니다. 검찰권 오남용의 실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6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이라고는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정책 판단의 영역까지 검찰이 직접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감사원이나 검찰의 핵심 역량을 장기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상해라든지 마약범죄 등의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이 소홀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그 폐해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특정 인사에 대한 기소라는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포렌식을 통해서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그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음주 등을 통해 회유하고 그래서 인권보호 수사규칙들을 위반한 실체 진실을 반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준수돼서 무죄 판결 시에 책임 원칙조차 도외시하고
증거의 뒷받침이 없어서 무죄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에서도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사의 사건 같은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대규모의 증인 신청 등 트럭 기소를 통해서 물량 공사를 통해 장기간 재판을 지속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정신적, 물적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당시 2021년 1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발언에서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다가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앙이다라고 발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찰권 남용의 유형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